것이. 최종 결과는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호남의 저 최고위원도 그럼 이렇게 갈 거면 얘기 안 하죠. 너무 최고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김민석 후보가 네.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사실상 맞지 않느냐 이렇게 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변수는 사실 서울 경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변수는 서울 경기다. 이렇게 한번 빠져나갈 구멍 두고요. 네. 네, 그리고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네. 수석은 바뀌고 나머지는 3대2 구도. 그러니까 3인 누구예요? 친명삼 친청 둘 정도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또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를 만들. 자, 이번 시간은 여론조사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관련한 여론조사들도 많고요. 또 최고위원 당연히 있고요. 또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 관련 여론조사들도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들 어떤 건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어떻게 봐야 되나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죠. 먼저 오피니언즈 윤희웅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결의 정치팀의 하어영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어영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네. 오늘 티셔츠 입고 왔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예, 아이고 예, 뷰리핑.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앞팀 어떻게 광고하는지 보셨죠? 네, 잘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최윤경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못 보던 새 의상입니다. 지난 여름에 2년 전 여름에 분홍색 하나, 하늘색 하나. 그렇습니까? 우리 최 기자님은 옷이 딱 5개거든요. 옷을 딱 같은 스타일 5벌씩 삽니다. 네. 스티브 잡스 스타일이신데. 맞습니다. 네. 저커버그 저의 꿈이에요. 고민을 안 해요. 그래서 네. 월요일은 뭐 블루? 까만색, 네, 그다음에 그렇죠, 하얀색, 회색 네. 이렇게 돌려 입습니다. 여름 티 딱 이렇게 입고요. 그다음에 가을 봄 가을 셔츠 셔츠 5개가 입고요.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걸 티셔츠를 5벌. 저는 5벌입니다. 우리가 쓸데없는데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요. 이거 보기도 이게 바쁜데.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네. 오늘 조금 부진합니다. 보니까 오늘은 네. 약간 연휴라 어디 튄 분들이 많나?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좀 톤을 끌어올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좀 네, 너무 축축 처져갖고 제가 아까 채찍 들고 들어올려다가 지금 참미라 혼났습니다. 최 부장님입니다. 자, 그러면 여론조사 결과 뭐뭐 보면 됩니까? 아니 근데 여론조사 결과를 믿어도 되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믿어도 되는지.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네.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당대표 누가 우세하나 전체 여론조사가 있고 지역별 여론조사가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앞에는 투표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호남 하고 그다음에 서울 수도권 이렇게만 남은 상태잖아요. 네. 근데 그걸 두고도 여론조사 업체들마다 결과가 다 다릅니다. 지금 4개를 저희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에이스 리서치 그 리얼미터 표를 하나 주시면 여기 보세요. 9, 10일 동안 조사를 한 겁니다. 에이스 리서치가 ARS 방식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정청래 후보가 더 앞섭니다. 서울에서 37.2, 경기 인천은 36.4 이렇게 네. 앞서고 그리고 호남, 전남, 광주, 전북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56.2로 훨씬 앞서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아래 보면 리얼미터는 또 김민석 후보가 서울, 경기, 인천, 전남, 광주, 전북까지 다 앞서는 숫자가 나옵니다. 시기는 같거든요. 방식도 같아요. 네. 그리고 보면 그 3, 4일 조사한 KSOI 미디어 토마토 조사를 보면 이 KSOI 것은 정청래 후보가 우세하다고 대부분 나오고 있고 뭐 미디어 토마토도 훨씬 정청래 후보가 우세한 걸로 나오네요. 호남을 네. 제외하고는. 네. 근데 이제 모든 여론조사가 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그 요 정도 차이지만 실제로 과거에 보면 그 꽃이랑 또 다른 네. 여론조사 결과 보면 정말 그 격차가 많이 나죠. 다른 조사들이랑 봐도. 최근에 그런 결과가 하나 있었는데 네. 그 꽃에서 여론조사 꽃이 충청 결과를 예측할 때 네. 정청래 후보가 18.8%포인트 넘게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조사해 보니 그렇게 응답이 나왔다라는 거였는데요. 실제 뚜껑 열어보니까 김민석 후보가 0.44%포인트 더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예측한 걸로 보면 한 20% 가까이 차이가 난 거죠. 실제 조사 결과와 투표 결과가. 도대체 이건 뭐 어디까지 우리가 요 정도가 맞겠구나라고 인정을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표님. 제가 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이거 마치 꼭 옛날에 이순신 장군 뭐 왜 화살 맞았냐. 일단 이제 제가 쏜거 여론조사에서는 아닌데.
우리가 이제 많이 아시지만 뭐 장르만 여의도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뭐 지식이 충분하실 텐데 오차범위 뭐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건 1,000명 조사했을 때 네. 전체 결과만 1,000명 조사했을 때 전체 결과만이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지역별 세대별 논의를 하잖아요. 거기에는 샘플 수가 훨씬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 샘플 수를 가지고 10% 차이니까 여기가 앞선다. 5% 앞서니까 저쪽이 앞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오차범위 내를 훨씬 벗어나게 되고 여기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오차범위 뭐 충청, 호남,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전체 대한민국 이제 유권자 수 중에 10% 정도 비율을 가져가요. 네. 그러니까 한 1,000명 조사하면 100명씩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0을 넘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전북 1,000명, 뭐 네. 호남 1,000명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전체 1,000명 중에 호남에서 답한 예를 들면 뭐 10명을 그렇죠. 또 비교한 거니까. 네. 그래서 그 오차범위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기재를 하게 되면 이런 거죠. 사실은 이제 쭉 얘기하고 오차범위 얘기하는데 예전에도 한번 비유했던 건데 어디가 뭐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바로 사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모순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차범위를 얘기한다는 그 오차범위 내에 있으면 차이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거기서 이제 차이가 이만큼 크고 저희가 많고 적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사실 그 부분이 이제 언론에서는 어쨌든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막 끌어다 쓰는 것이거든요. 대충 한 100명쯤 되면 오차범위가 몇 프로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그럼 내외일 그 조사의 텐데. 의미가 없네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면 20 차이 나도 같은 범위 안에 있다는 그럼 의미 부여를 거잖아요.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조사를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은. 아니죠. 전체 결과를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그러면 그 다음 세부 관련한 부분들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냐. 그것은 이제 계속 어떤 추세를 연이어서 하긴다든가 동일한 시기에 다른 조사 기관들 것도 비슷한 흐름이다 하면 이제 우리가 정교하지는 않지만 샘플수 커진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좀 더 이제 의미를 부여해서 얘기할 수는 있을 텐데 네. 하나를 딱 갖고 여기서 이제 충청에서 어떻고 뭐 대구 경북에서 어떻다 20대에서 어떻다 이렇게 이제 너무 힘주어서 얘기하는 것은 좀 많은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 큰 틀에서 전체 흐름만 네. 좀 봐라.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네. 보면은 이제 호남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보다 좀 우세한 흐름들이 여러 조사들에서 나타나잖아요. 이것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호남에서 뭐 샘플 수를 2,000 샘플 이렇게 해서 조사한 것들이 최근에 있었어요. 호남만 2,000 샘플. 예, 뭐, 예. 그건 좀 그러면 이제 의미가 그런 데서 있겠네요. 이제 보면은 샘플이 커지는 것이니까 네. 전체 결과인 것이고 네. 그러면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은 서울과 경기가 왜 이쪽은 높고 저쪽은 높은데 그 차이가 저희가 봤을 때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는 또 오차범위가 커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유연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권리당원들이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이제 여론조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권리당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뭐 권리당원 비율이 160만 명 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비중이 실제 조사에 얼마나 포함된지 알 수 없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유연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전체 여론조사만 한 1,000명 이렇게 돌리면 지역별로 따지는 건 사실 의미가 없네, 그죠? 그렇죠. 그리고 네. 언론에서 보면은 어디서 올랐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어디서 폭락, 뭐 TK에서 누가 폭락, 호남에서 폭락, 20대에서 폭락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자극적으로만 보도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제가 조금 첨언해서 말씀을 네. 드리면 그 여론조사는 흐름을 봐야 한다. 흐름. 그 얘기는 이제 흔히 하고요.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건 뭐냐면 각 A, B, C라는 회사가 나왔을 때 네. 그 안에서의 차이를 보게 되면 거기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언론에서 흔히 하는 실수, 이거는 언론인으로서 네, 저희도 네. 반성해야 할 지점이지만 흔히 하는 실수가 이 동시간대에 나왔던 다른 회사의 오차를, 그러니까 차이를 이게 흡사 이것이 결정적인 것인 것처럼 보도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C 리서치나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 네. 그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에이스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오차범위 아니라고 이야기할 정도 하는 게 무색할 정도로 바짝 붙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46.8 김민석, 35.2 정청래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네. 이렇게 보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죠. 이거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네. 이것이 각각의 의미가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해야 하는데 지금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이 길어지잖아요. 네. 이거를 다 말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그러면 한
한마디로 말해봐라고 하면 이 오차가 생기는 거죠. 아, 예, 예. 뷰리핑에서는 그런 실수 안 하시겠군요. 뷰리핑에서는 좀 말을 길게 합니다. 네, 말이 참 많더라고요. 지루합니다. 예, 지루합니다. 그래도 견딥니다. 견딥니다. 예, 견딥니다. 예. 아, 여러분 진짜 오해가 많으실 때 하영 아니고 하어영입니다. 예, 뭐, 하영이 나왔냐고. 예, 어떻게 불려도 좋습니다. 예. 하이영, 하어영, 하오영 다 좋습니다. 아, 다 예. 좋습니다. 예. 성까지 부르기 귀찮으시면 그냥 어영기자 어영이라고 이렇게 하세요. 어영 네, 좋습니다. 어영기자. 자, 그렇게 여론조사에 일단 우리가 다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이런 구멍들은 분명히 좀 존재를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럼 현재 그렇다고 이 여론조사를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게 항상 이 갈등의 포인트예요. 다 내려놓을까 하다가도 나올 때마다 이렇게 숫자가 보면 눈에 들어오니까. 네. 근데 그럼 큰 틀에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유리하다, 조금 더 이제 우세하다. 호남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좀 더 우세하다. 이 흐름은 그거는 맞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뭐 우세한 흐름들이 지금 분명하게 좀 잡히고 있으니까 네. 그거는 이제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고 네. 서울과 이제 경기 이 수도권에서는 호남과 달리 어느 후보에게 확실하게 이제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는 아니기 때문에 팽팽한 흐름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이거 투표다 보니까 네. 투표나 여론조사는 사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어있는 것이지만 투표라고 하는 건 투표한 사람들의 여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후보,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의 지지층, 그 지지 권리당원이 어느 쪽에 투표 의지가 강하냐. 이제 여론에는 우리가 수치 높낮이만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비율이 뭐 여기 20%, 10%, 10% 차이다. 또 어디 20% 똑같다 하는데 똑같은 20%가 아니에요. 네. 스트렝스가 다르거든요. 스트렝스. 그러니까 의지가 강하면 그 사람들은 투표를 하는데 의지가 약하면 투표를 안 하면 네. 근데 선거 결과는 우리가 여론조사를 많이 보지만 네. 비율로 생각 많이 해요. 비율로. 네. 그렇지만 선거 결과는 비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투표한 사람들의 투표용지를 세는 거예요. 예. 센 다음에 사후적으로 비율을 얘기는 하는 거지. 우린 여론조사의 비율이 실제 득표율의 비율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사람들이. 네. 여긴 중간에 딱 끊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투표 의지가 어느 쪽 높으냐에 따라서 서울과 경기의 수도권에서는 불확실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이어서 알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이제 현명한 해석이에요. 그 강도에 대해서는 예를 예. 들어 강도가 막 높을 때는 예를 들어 총선 대선 이때는 투표장에까지 나가는 게 사실 어쨌든 일이잖아요. 조금 귀찮을 수도 있는. 근데 이제 강도가 강하면 거기까지 적극적으로 나가시겠죠. 그렇죠. 강도 약하면 안 나가시겠지. 근데 요거는 그냥 카톡이나 뭐 전화 받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온라인으로 일단은 네. 이틀을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참여하지 않은 스스로 참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ARS로 이제 이틀을 또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나한테 그게 닿느냐의 문제지 강도의 문제는 혹시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데 그렇지 왜냐하면 않나요? 지금 보게 되면 전체 권리당원들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상당히 사실은 정치적 참여도가 높은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네. 투표율을 보게 되면 어딘 낮죠. 70%간 경우도 있지만 네. 50% 내외인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투표 의지 차이에 따라서 이 참여도 영향을 그렇죠. 충분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다면은 사실은 현장에 내려가서 막 하는 것들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영향을 충분히 투표 받기 의지를 때문에. 공유하는 그런 운동이니까. 네. 제가 굳이 현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장 또 많이 가십니다.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거대로라면 카톡으로 내가 누르는 것은 굉장히 간편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연령층이나 계층에 따라서는 이 카톡을 열어서 누르고 찾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네.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도 좀 있습니다. 옆에 도와주고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지금 결집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 그런 현장의 디테일가 좀 있다는 점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강도의 문제라기보단 닿느냐 안 닿느냐 그러니까 그 문제라고 여쭤본 게 예. 그러니까 그 안 닿는 거잖아요. 그 어르신들께는 이 카톡으로 온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닿지 않은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혹시 그 문제는 아닌가? 다도 네. 이것이 뭐요? 하면서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요? 그러면 뭐가 뭐요? 예를 들면 이제 경로당이나 이렇게 같이 계시거나 아니면 시장이라든가 네. 어떤 공간에 있을 때 서로 간에 이렇게 물어보고 해야 하는 네. 그런 상황까지 실제로 현실에서는 벌어진다는 겁니다. 예. 아, 그래서 실제로 그 투표 의지, 강력한 투표 의지가 역시 이번 선거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근데 호남에서 보면 그 의지들이 지금까지 투표율로 따져볼 때는 좀 낮은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래요? 원래 이제 호남이 아, 이제 50%대 과거에 많은 전당대회에서도 그러니까 네. 우리는 엄청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네. 당원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당원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는 되게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당원에 가입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실제로 작동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선거가 있을 때 그때 한 3, 4개월 전에
그 후보자들이 당원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나 10명 모아왔어, 100명 모아왔어, 막 이러면서 이제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어떤 사람들은 상당한 사람들은 내가 당원으로 가입됐는지조차 잘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한 3만 명에 있는 호남에 어떤 지자체가 있어요. 당원 수가 10,000명이 넘어요. 네, 그런 경우들. 열정적이네. 지자체가 3만 네. 명인데 인구가 네. 3만인데 유권자가 3만인데 당원이 10,000명이 넘는 경우들이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당원 모집이라는 것이 지지니까 사실 이름 이제 하나 주고 하는 것 마찬가지여서 그러면 그거에 감안했을 때 사실은 이제 이 투표율이 나온다는 것은 이제 네, 이해하시면 네, 네. 좋아요. 참 당원 많아요 우리나라. 그 제가 호남 취재를 막 많이 다녔을 때 네. 그때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등장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거기 상당히 많이 그때 총선 때 의석수를 가져갔잖아요. 국민의당이. 근데 거기 제가 이제 그냥 길에 가는 분들을 붙들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지지하느냐고. 근데 물어보면 아유 말을 끝까지 안 해주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잖아요. 다 2개씩 당을 가입하고 있어요. 원래 민주당원이 국민의당에도 다 가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자기 그러니까 총선 투표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네. 물어보면 진짜 열정적인 분들이 당을 여러 개 가입하는 그런 구조지. 아 그래요? 네. 아 오히려. 그래서 민주당, 국민의당 이중 당적자가 진짜 많았어요 그때. 아, 그 당시를 돌이켜 보면은 네. 국민의당을 찍는 그 유권자들이 국민의당에 대한 선호도 선호였지만 네. 민주당 이놈들 혼내줘야지 이런 의식으로 찍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민주당에서 탈당하지 않았지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좀 펼쳐지기 때문에 호남은 네. 조금 더 섬세하게 볼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아, 섬세하게 다음은 봐야지. 예. 이제 호남의 투표율이 네. 지금 보면은 전남 광주가 지금까지 네. 37%, 전북이 35% 이제 이 정도 선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오늘까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ARS로 한번 전화를 줘요. 네. 그걸로 이제 참여하게 하니까 이거보다 이제 올라가긴 할 텐데 통상적으로 한 뭐 그 ARS 이제 그 투표로 보완했을 때 한 10% 포인트 정도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50 정도 내외가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투표율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것은 아닌데 네. 워낙 이제 규모가 큰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의미가 여전히 있다고 할 수 있겠고 과거에 이제 호남에서의 이런 전당대회나 대선 경선 네. 등에서의 경향을 보게 되면 네. 한 방향성이 이제 있는 거예요. 아, 이제 방향이 움직이는 방향이 네. 이제 이게 분산 효과가 크지 않고 지역은 동질성이 있으니까 호남이라는 데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한 60% 이상 한 사람 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 격차가 이제 훨씬 커지는 것이니까 여전히 이제 호남에서의 네. 격차가 전체 승패에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알겠습니다. 얘기할 수 여론조사 있겠습니다. 공부는 우리가 충분히 한 것 같고 자 예측 한번 해보시죠. 우리 하영 기자께서는 이번 전당대회 당 대표 누구, 그다음에 최고위원 1, 2, 3, 4, 5 쫙 적어주시죠. 예, 그 저는 여론조사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요? 네, 여론조사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지금까지 이 김민석 후보가 네.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사실상 맞지 않느냐 이렇게 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변수는 사실 네. 서울 경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변수는 서울 경기다. 이렇게 한번 빠져나갈 구멍 두고요. 네. 예, 그리고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네. 수석은 바뀌고 나머지는 3대2 구도. 그러니까 삼이 누가 누구예요? 삼이에요? 친명삼 친청 둘 정도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또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를 만들자면 지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네. 활발해 보입니다. 네. 그 투표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네. 이성윤 후보를 중심으로 놓고 이전엔 최민희 후보를 중심에 놨거든요. 네. 이성윤 후보를 중심으로 놓고 나머지 두 후보를 찍는 방식으로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이렇게 구전되고 있는데 네. 이게 통하면 이성윤 후보가 올라오고. 들어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추세로 본다면 김용 후보도 그 반대편에서 결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3대2 구도. 3대2 구도. 예, 3대 2에 말씀하신 대로라면 박선원, 최민희, 한민수, 서미와 김용 이렇게 될 거다 예, 보시는 거군요. 이름을 찍으세요. 뭐. 조심스럽습니다. 돌고 예. 돌고. 아, 그러나 변수는 남아 있다. 예, 문자가 오거든요. 조심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좀 안 조심하셔도 되는 우리 윤희용. 제가 조심해야 되죠. 왜 또 조심해? 왜냐면 제 데이터를 다루니까 중립적인 거. 아유, 대표님이잖아요.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데 네. 호남에서는 어쨌든 이제 김민석 후보가 우세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격차가 어느 정도 날 것이냐. 만약에 한 10% 포인트를 이제 상회하는 격차가 나온다고 한다면 수도권에서 이제 약간의
정청래 후보 우세한다 하더라도 이 뒤집기가 쉽지 않은 네.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만약에 이제 그 호남에서 한 자릿수 이내에서 격차한다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서울 경기에서의 어쨌든 정청래 후보의 선전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불확실성이 이제 상당히 커진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시에서는 정청래 후보, 네. 농촌에서는 김민석 후보.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저는. 요즘 시대에 도시와 농촌을 이렇게 나눠서 옛날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또 네. 도시인데 김민석 후보가 이긴 데들이 있어요. 인천 뭐 그런 데 있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요 얘기는 네. 농촌이라고 하면 의원들이 정치인들이 당원들과의 연계성,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아. 도시라고 하면은 자발적인 당원들의 활동성이 큰 거예요. 개인으로. 이제 요 특성이 있어서 어느 지역은 도시적 특성이 강한 곳이 있을 수 있고 네. 어디는 농촌 지역적 특성이 강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호남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의원들이 네. 다 이제 김민석 후보를 많이 지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농촌 지역적 특성을 지닌 거예요. 광주도 사실은 네네. 그런 흐름에서의 이제 강세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서울과 경기 등에서는 그 당원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고 당원 가입을 하고 활동하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커뮤니티 중심으로 그런 분들의 어쨌든 개인 활동성이 있다고 하면 의원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네. 여기는 이제 김민석 후보의 우세 흐름이 다른 지역보다는 덜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 있는 것이지 네. 단순히 이제 도시와 농촌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그 사실은 누구라는 건지 이해하신 거죠? 안 맞죠. 이거는 아까 얘기한 다른 거예요? 얘기예요. 아니 그냥 이제 이거는 누가 유리하다는 것이 아니라 네. 요새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있는데 그 잘 이제 결과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농촌 많으신 것 성향의 같아서. 지역은 그러니까 의원들이랑 싱크로율이 높고 네, 그렇죠. 도시 성향의 지역은 알아서들 그게 투표해서 누가, 정청. 누가 그래서 우세하냐고.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서는 개별 당원들의 활동성이 크니까 정청래 정청래 후보가 후보의 유리하다. 네. 가능성이 네. 있는 것이지. 최종 결과는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호남에서의 격차. 제가 다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저도? 호남에서의 격차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되고 수도권에서는 차이가 크진 않을 것 저 같아요. 최고위원도 그럼 이렇게 갈 거면 얘기 안 하셔도 너무 최고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5등 점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누구예요? 제가 5등 점친다고요? 네, 화면을 하나 봤는데 네. 그 김호준 씨가 가운데 있고 최민희 그다음에 이제 뭐 한민수, 이성윤 뭐 이렇게 네. 후보들이 같이 나온 화면이 네, 있었어요. 근데 이제 김호준 씨의 이성윤 후보에 대한 표정이 영 안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5등을 간다는 건 이성윤 살리기는 실패? 크게 이렇게 막 뭐라고 사람들이 같이 호응하지 않는 것 네. 같다. 근데 저는 그 같은 사진을 봤는데 네. 결집하는 쪽에서는 네. 그 표정이 측은지심의 표정이다. 이렇게 짠하게 봤다. 결집하는 쪽에서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모릅니다. 예. 아니 근데 최은경 왜 저러냐고. 커뮤니티나 예. 아니면 그런 데도 이제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분위기 보면 야, 이번엔 전략적 투표로 이성윤을 가운데 놓고 한번 가보자 뭐 이런 움직임이 좀 있어요. 예, 웹잡으로도 실제로 돌고 아 있고요. 그래요. 예, 예. 아, 이성용 구하기 이런 게 있고 심지어 이성용 후보가 본인 입으로도 말합니다. 지금 이성용 구하기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될 수 있다. 이제. 근데 그게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네. 최민희 후보의 이제 수석에서의 거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른바 이제 친청표는 권리당원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잖아요. 이제 친명 성향의 표도 정해져 있지만 거기서 이제 분산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최민희 후보한테 이제 쏠렸던 부분들이 이성윤 후보로 분산이 되게 되면 네. 그럼 이제 그 1위 싸움에서 네. 박선원 후보한테 이제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효과가 있을 것 이게 같네요. 모든 건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 상황이 네. 친명계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서미화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지거든요. 네. 서미화 후보 쪽으로 표가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김용 후보의 표가 약해져요? 약해지는 그런 상황도 좀 벌어진다라는 아. 분석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모든 게 다 좀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인데 우리 하영 기자는 김민석 당대표의 친명세 친청 둘. 완전 친 김민석이에요.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정청래 후보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야. 왜 언론사 유튜브들이 전부 다 김민석한테 요즘 그런 저 얘기 많이, 박지훈 많이 들으시죠 그런 저요? 얘기. 아니요, 저는 브리핑에서 주로 네. 양쪽 다 발을 걸치고 있다. 아, 그래요? 예, 디스커스팅하다 뭐 이런 디스커스팅. 댓글이 달립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예, 그거? 예, 그렇게 댓글이 달리기도 할 정도로 가급적 중립을 놓고 달리는데 제가 첫 번째 우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중립으로 가시는지 모르고 그래서 제 중립을 의견. 놓고는 차가 달릴 수가 없습니다. 아 멋진 말입니다. 예.
기어 중립으로는 차가 달리지 달릴 수 못한다. 없어요. 예, 또 틀리면 틀리는 대로 또 그만큼의 재미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아유, 예, 고맙습니다. 예. 유튜브에 중립은 없다는 말이 있거든요. 네. 성공하려면 중립으로 이제 스탠스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유튜브에. 아, 맞습니다. 근데 중립으로 유일하게 성공한 곳 예. 장르만 여의도. 아, 저희 네. 성공이 그래서 늦어요 지금. 아 늦어요? 빨리 가서 네, 뒤에서 미루고 있는 차입니다. 천천히 가고 있어요. 제가 조금만 좀 설명을 드리면 네, 네. 제가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네. 그 신천지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 그리고 그 전후로 정청래 후보의 여론조사의 약진이 아주 상승세가 두드려졌죠. 예, 그때 이후로 네. 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반대로 김민석 후보 쪽의 결집도 이루어졌습니다. 특히나 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국면에서 네. 호남 쪽에서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통령을 밀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결집도 생긴 것이거든요. 이런 양쪽의 뭐랄까요 상승 하강 뭐 이런 결집 이게 네. 전체적으로 좀 판단하는 것이니까요. 네. 치명은 아닙니다. 네. 예, 좀 중립으로 갑니다. 중립으로. 약간 그 물에 빠진 사람 보는 느낌이. 좀 구해 주십시오. 예. 구해 주십시오. 아, 이게 이제 급중주의입니다. 권리당원들이 투표를 하잖아요. 70%가 네. 이제 물론 거기가 팽팽할 때는 30% 반영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결정할 수도 있을 텐데 네. 근데 권리당원들이라고 한다면 70% 이제 투표하는 이 좌우되는 부분들은 이분들은 네. 우리가 이제 일반인 대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초고고 관심층인 거예요. 사실 이분들은 애초에 전당대회가 초반에 시작할 즈음에 마음을 이제 정한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일 것이고 네. 거기서 이제 중간에 캠페인을 보면서 누굴 찍을지 옮겨가고 한 분들은 저는 그 비율은 많지 않다고 보여요. 네. 그리고 과거에 민주당 경선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그 권리당원들 초반 이제 흐름들 끝까지 대부분이 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논의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권리당원들은 사실은 애초에 이제 그런 흔들리는 것이 크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최고위원 중에 김용 의원은 될 확률이 높아요? 지금 보면은 좀 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면 잠시 후에 또 나오셔갖고 저희가 그거 근거로 또 질문을 좀 드릴 게 있어서 될 확률이 아직까지 좀 높은 것 같다. 조사상 봤을 때 서울, 경기나 호남 등에서도. 왜냐하면 이제 이 호남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될 텐데 호남에서 어쨌든 김인석 후보의 우세한 흐름들 가장 좀 수혜자 중에 한 명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을 좀 보시면 되는데요. 현장에 동행할 때 네. 김용 후보를 함께하는 경우,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현장을 다닐 때 김용 후보를 동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 그래요? 예, 김민석 후보가 유튜브를 진행할 때도 김용 후보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서미화 후보, 요즘 가장 상승세를 타고 있는 서미화 네네네. 후보도 늘 연설 말미에 김용 후보를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김용 후보가 호남에서도 어느 정도 표를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원래 경기 지역에서 네. 김용 후보가 확보하고 있는 표가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는 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서미화 후보도 김용 후보를 꼭 이렇게 언급을 이렇게 해요? 언급을 하더라고요. 예,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뭐 입지가 탄탄한 상황은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서미화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호감도가 네, 올라가는 경우도 최근에 있어요. 좀 많이 그래요? 상승세가 가장 예. 뚜렷한 인물 같습니다. 서미화 후보. 예. 연설 같은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예. 그죠. 방송에서도 뭐 인터뷰나 이런 데서 굉장히 에너지가 좋죠. 에너제틱한 모습도 많이 좀 봤던 서미화 후보도 아마 당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요 말씀 주셨고요. 야, 근데 우리 대통령 지지율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러게요. 네. 예, 그거 좀 빨리 한번 볼까요? 대통령 지지율이 네. 오늘 앞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이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40% 초반까지. 정확히는 지지율이라고 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하셨죠. 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가 국정 수행 평가가 많이 좋지 않아졌습니다. 데드크로스 된 지 한참 됐고 리얼미터 갤럽 둘 다 역전 현상이 일어났고 40% 초반 중반 지지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국정 수행 평가. 네. 요거는 뭐 부동산 이슈가 제일 크게 작용했다고 봐야 돼? 아니면 요쯤 되면 원래 오늘 나온 한국갤럽 조사 결과 보면은 이제 부정평가하는 사람들 중에 한 30%가 네. 이제 부동산 관련 때문에 내가 부정평가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니까 네. 그 파괴력이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보게 되면 악재가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경우 저는 잘 보지 못했어요. 과거의 악재가 대통령들. 많아요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관련한 부분들 약간 조정되긴 했습니다. 이런 민생 사안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주가도 어쨌든 이제 흔들렸던 부분들 있는 부분이고 경제적 부분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정치적 사안도 정치적 사안에 사실은 대통령이 연루되잖아요. 연루되는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그 대통령 지지율이
국정 지지율에 안 좋게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전당대회. 왜냐면 지금 전당대회가 사실은 대통령이 뭐 의도하든 원튼 원치 않든 간에 네. 대통령을 구도로 사실은 이 대결 구도가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대통령 친명이냐 반명이냐. 예. 계속 소환이 되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굳이 얘기하면 이제 트리플 악재 상황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거기에 이제 부동산이 가장 센 것이기는 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아까 우리 최 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질문을 대통령 지지하냐라고 묻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일을 잘하냐 못하냐, 대통령 업무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라고 묻는 것이니까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래요. 이것이 이제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제 부분들은 분분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이제 전당대회 부분에서 뭔가 네. 매듭이 지어지지 않으면 더 타격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전당대회에서 이제 끝나게 되면 정치적 사안으로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뭐 민생과 부동산 이런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니까 네, 네, 네. 그 부분 이제 그 이후를 이렇게 기대하지 않을까. 좀 정비를 해서 어떻게 이제 올릴 것인가. 근데 이것은 이제 탄력도가 큰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거의 뭐 60에서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언제일지 모르지만 만약에 일을 잘한다라고 하면 올라갈 수 있는 지표예요. 지지율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국정 수행 평가 같은 경우도 이게 오르내림이 좀 많이 있긴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왜 맨 처음엔 당연히 맨 처음엔 높을 거고 그다음에 조금씩 떨어지다가 그러니까 천천히 우하향 완만한 우하향을 하는 게 보통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아닌가? 그러니까 뭘 잘하고 못하고 우하향 계단이거나 네. 큰 L자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근데 지난번 이제 윤석열 네. 대통령 같은 L자형이죠. 그다음에 이제 반등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에 취임을 해가지고 미국산 쇠고기 사건이 초반에 이제 크게 가서 거의 20% 선으로 초반에 떨어졌어요. 너무 떨어졌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1년 정도 지나서 이른바 친서민 중도 실용 노선을 크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40% 중반대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해요. 그랬어요. 네, 이때 그럼 사람들 심리가 뭐냐 하면 평가를 난 대통령 이제 지지를 안 하다가 지지하게 됐어 이게 아니고 네. 초반에 되게 못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잘하네 이런 이제 상대적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네. 기준점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쭉 갔는데 40% 중반대면 낮은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높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때 치러지는 선거에서 대부분 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대통령 지지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업무 수행 상대적 평가인 것이거든요. 그 기준이 언제일지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근데 그것을 모든 이제 정치적 지표와 연관하는 게 너무 흥행해 있어요. 네네. 대선 때 대통령 득표율보다 떨어졌네. 정당 지지율보다 낮네. 그렇지. 이런 건 사실 다 안 맞는 표현이에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하냐고 물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네. MB는 또 우리 최은경 부장입니다. 이런 분이 없어요. 예, 그렇네요. 이게 다 합니다, 우리 최 부장님은. 저는 생각이 조금 우리 대표님하고 다른 게 네. 이슈가 무엇냐에 따라서 반등을 할 수 있느냐 없냐인데 네. 지금 하필 이슈가 당시는 쇠고기 문제였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은 바로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부동산 이슈는 반등하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그래요? 쉽지 않다. 이런 분석이 더 우세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동산을 대체할 만한 이슈 전환이 필요하다,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의원총회를 어제 했거든요. 네? 의원총회를 한 것을 보면 어떤 의원이 등장해서 우리 총선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의원총회에서 나는 망했어라고 얘기하는 의원의 지역구를 보면 서울에서 굉장히 멀어요. 그리고 지금 세제 개편하고 관련이 없는 지역이라고 지역표만 아닙니다. 봐도 무관한 지역인데 우리는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파급력이 공간적으로 넓고 시간적으로 길다라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표님이 말한 위기이다라고 우리 최용경 부장이 얘기한 위기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원래 부동산은 이제 상이한 정책 대상자가 있어서 어느 하나 정책을 펴게 되면 반은 그래도 이제 반발이 덜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인 거예요. 집이 있거나 없거나 하잖아요. 규제를 강화하면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호응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사실은 이 전체 대상이 불만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세금이 오르고 규제가 있고 한 상황이고 집이 부족한데 없는 사람은 집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또 그런데 대출이 규제예요. 그래서 집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모두에게 지금 강력한 불만이 지금 충만해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하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기간에 극복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상황 같습니다. 미국 트럼프처럼 그냥 저 아파트를 막 짓고 거기에다가 아파트
마다 이렇게 이재명 딱 얼굴 이렇게 박아놓으면 그러면 좀 이재명 타워 이렇게. 이재명 타운 뭐 이렇게 해갖고 하면 좀 될래나. 아 그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는 아마 부동산이 굉장히 치명적으로 아마 앞으로도 꽤 오랜 기간 꽤 넓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전당대회 이후에 예.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반등이 있겠죠. 그런데 이전처럼 드라마틱하게 반등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50을 넘어서 60까지 당장 간다.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분석이죠. 그러니까 뒤집으려면 그 부동산에 관련된 뭔가 새로운 뭐가 나와야 돼요? 아니면 부동산이 아닌 다른 이슈들로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부동산 문제 어떤 대책들을 내놓음으로써 이제 이 이슈의 어떤 미디어 등에서의 주목도가 네. 일단 약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것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아마도 뭐 예. 준비할 것이라고 생각되긴 하는데 예. 이게 이제 대통령 국정 지지율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예. 이게 이제 모든 대통령들이 떨어지게 되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제 역사를 전광판을 보지 보고 않습니다. 뭐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는데 사실은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이게 이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져 있지만 이 국정 지지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그 권한의 크기, 그다음에 자율성 영향을 너무나 받게 돼요. 실제로 보게 되면 좋을 때는 약간 실수 있어도 좋은 것만 부각돼서 국민들한테 전달돼요. 하지만은 떨어지게 되면 다 좋은데 하나가 안 좋아도 안 좋은 것을 굉장히 이제 희화하고 이러면서 보도가 된다고요. 그래서 일단 미디어나 대중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이제 나는 것이고 그러면 선택의 폭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관리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근데 네, 네, 네. 대개 보면 이제 떨어졌는 사후적으로 수동적으로 이것을 이제 관리하는 측면이 있는데 제가 네. 봤을 때는 만약에 이제 대통령 가까운 분들이라고 한다면 좀 이것을 이제 2주 단위 아니면 한 달 단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서 네. 지금은 안 좋지만 그때 이제 어떻게 상승시킬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좀 이제 중기적으로 네, 네, 네. 가져가는 것이 좀 필요한데 너무 네. 이제 지금 단기적인 어렵다. 것 같다. 네. 우리 하영 기자께서 이제 워낙 오래 또 언론계에 계시고 여론을 잘 또 보실 테니까 대통령의 이 지지율 같은 걸 좀 높일 수 있는 뭐 팁 같은 거 하나 만약에 주신다 어떤 거 주시겠습니까? 팁이요. 팁은 제가 드릴 만한 위치는 아닌 것 같고 네. 주가가 오르고 있거든요. 오늘 예, 뭐 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변수는 하나는 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다시 좀 전처럼 한 9천 이렇게 회복하면 그러면 일면부터 시작해서 모든 유튜브까지 다 주가 얘기로 덮일 수 있거든요. 그게 실제로 무슨 여론 조작이나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부동산 이슈를 상쇄할 만큼의 어떤 경제적 이득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모멘텀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이 결정적이라기보다 국면을 전환하는 것으로는 훨씬 더 다른 것보다 효용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이제 보여집니다. 뭐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예. 만약에 상황이 그렇게 간다면 대통령 지지율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주가와 관련된 환경 그리고 네. 관련 법률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고 입법하고 또 홍보도 해야겠죠.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가 중요하기도 하고요. 예. 그걸 뒷받침하고 메시지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기도 한 거고요. 예. 좋습니다. 혹시 우리 최 부장님도 팁 하나 주시겠습니까? 팁이요. 예. 정답입니다. 전국에 천중도라는 이 복숭아를 만약에 많은 국민분들께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예. 어쩌면 대통령 지지율이 막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이렇게 달고 맛있는 복숭아 또 본 적이 있었을까요? 저는 아직까지 접하지 못했다는 게 사실입니다. 예. 예. 저는 이제 복숭아가 가까이 오면 약간 알레르기처럼 오는 게 있는데 전혀 없네요. 이렇게 매끈한 복숭아가 있군요. 아니, 알레르기가 있으면 있으세요, 안 드셔도 원래? 돼요. 약간 예 그런 무리하지 게 마세요. 괜찮습니다. 드시지 마요. 선생님 안 드셔도 됩니다. 아니 맛있어요 사실 얘가. 네, 맛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괜찮다 정도가 아니죠. 무슨 말씀이세요? 알레르기가 괜찮습니다. 네, 이거는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맛있는 복숭아입니다. 예. 네. 긁지 마시고 참으십시오. 네. 아침에 집에서 복숭아 먹고 나왔는데 아니 그 복숭아는 복숭아도 아니죠. 네, 그건 아무 맛이 없었던 것 같고 네. 껍질도 달다는 느낌이 달죠. 나요. 네. 껍질도 껍질조차. 맞습니다. 네, 실제로. 예, 요거는 이제 보내드릴 때는 이게 너무 물러질까봐 후숙을 해서 드시라고 조금 딱딱한 상태로 보내드리고 집에 도착하면 서늘한 곳에서 이렇게 딱 한 하루 좀 이틀 정도 두시면 정말 맛있는 복숭아로 다시 태어납니다. 네, 요거 냉장고는 근데 가능한 넣지 말랍니다. 냉장고 넣으면 맛이 확 떨어진대요.
괜히 뭐 오래 보관한다 이래갖고 냉장고 넣으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좀 서늘한 데다 두시고 빨리빨리 드시는 게 좋겠다. 예. 상극이랍니다. 냉장고랑 복숭아는. 예. 냉장고는 넣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요. 2kg이면 한 10개, 11개 정도 들어가는데요. 요게 21,500원. 요즘 과일값 진짜 비싸지 않습니까? 비싸죠. 네. 근데 이만한 복숭아 10개에 21,500원이면 또 무료 배송이라면 이거는 안 먹는다, 주문하지 않는다. 이거야말로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 아닐까요? 예. 소비자로서. 그렇죠. 예, 바보입니다. 어쩔 수 없이 대답하는 그 표정 하지 마시고. 예. 네, 맛있죠? 예, 맛있습니다. 네. 끝까지 다 드시고 가시고. 자, 우리 윤희영 대표님 집에서 아침에 먹은 그건 복숭아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진짜 복숭아입니다. 맞아요. 얼마라고요? 2kg에 21,500원. 네. 21,500원. 네. 우리가 집값은 못 잡아도 복숭아는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21,500원이면 네. 여러분 집 앞에 갑니다. 자, 됐죠? 자, 다 같이 행복한 우리 복숭아 월드로 가시기 바라겠고요. 두 분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아, 우리 하영 기자님 참 재밌습니다. 에너지가 있죠. 예. 아, 난 이게 역시 그 방송 짬밥이자 네. 언론 기자 정말 이 좀 많은 기자분들이 우리 하영 기자님처럼 이렇게 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6개월 차입니다. 아직 어립니다. 기자 생활은 그래요? 20년이 넘었는데요. 아, 네, 그래요? 방송 6개월 차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공이라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자, 우리 두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김용 후보 모셔서 이렇게 어려운 선거 언제쯤 끝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